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볼 이야기는 프로파간다의 달인이라는 책인데, 조금은 낯설은 이름이긴 합니다만 요즘 같은 우리 한국 사회 정치계에서 너무나 아주 그야말로 횡행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단어가 프로파간다, 선전선동입니다. 그런 얘기를 가지고 오늘 한 2시간 정도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놀랍게도 이 프로파간다의 이거 용어는요, 고대 천주교에서 그레고리 15세 교황이 1622년 포교 성성, 포교를 위한 전문기관, 이름이 포교 성성이었는데, 그때 포교성이 프로파간다였답니다. 그게 이제 라틴어의 어원이, 프로파간다가 원래 이제 확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확장. 신앙의 확장. 그러다가 이게 라틴어로서 이제 알려졌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의미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정치계에서.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오늘 소개할 버네이즈라는 사람에 의한 프로파간다가 일반화될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로 전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인류 복음화성이라고 하는 천주교 하나의 부서 이름인데, 예전 이름이 포교 성성이었답니다. 이제 라틴어에서 전파하다, 이게 프로파고에서 이제 유래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러다가 이제 중세기에 많은 웅변가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대중 연설이 유행화되고 할 때 상업적으로 변화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이것이 좀 전문화되고 일반화되는 계기가 된 게 미국의 에드워드 버네이스의 유명한 명저 프로파간다 책에서 유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일반 대학 교과서에서도 신문 방송학이라든지 경영학 이런 분야에서는 한 과목 정도 수강을 하고 있지요. 에드워드 버네이스, 잠시 후에 소개하겠습니다만, 역시 뿌리가 이제 유대인으로서 유럽에서 미국에 이민해서 정착한 시대의 아주 전문가입니다. 버네이스의 현란한 광고 전략, 이것은 이제 자유의 횃불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캠페인, 여기서 유래를 하는데, 1929년 세계 경제공황의 발발 시기였었지요. 아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의 여권이라는 것이 오늘날 같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유럽에 의외로 선진국 중에서도 여성이 선거권을, 투표권을 가진 게 얼마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결코 뒤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여권이 세계적으로 많이 신장돼서 때로는 남자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20세기 초 미국 사회에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 이때 버네이스의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직업 내지는 분야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특히 여성들이 담배 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던 적이었네요. 그런데 럭키 스트라이크, 이 담배 회사에서 이 판촉을 위해서 유명한 버네이스에게 의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담배를 좀 많이 판매할 수 있을까요? 판촉 의뢰를 하니까 이 사람은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라는 것이 여성 해방운동, 여성의 어떤 이런 거에 이제 연관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담배에서 마케팅부 직원들을 자극하게 됩니다. 오른쪽 보시면, 그때 이제 생각해도 오래된 편견이 이제 사라졌다. 여성은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하물며 공공장소에서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 근데 이게 멋있게 오히려 선전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저는 사탕을 먹는 대신 럭키 스트라이크를 피웁니다. 또는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요즘도 다이어트로 담배 못 끊는 사람들이 있죠.
저거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담배 굉장히 무익합니다만. 아무튼, 이 전부 이때 광고회사 정치가들이 자기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판매 촉진, 선전 광고를 위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했던 거예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물론 이제 고객, 소비자들이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들에게 어떤 그 사고의 전환, 어떤 가치관을 심어줄 것인가 하는 게 이제 홍보 전문가들의 몫이죠. 요즘 그 정치계의 스타 이재명 씨 처음에 그 매스컴 시절에 나왔던 유명한 그 유동규 아시죠? 유동규가 이 사람 옛날 뒷조사를 해보니까 명동에서 말이 사채업자 내지는 뭐 철거민, 거기에 이제 그 철거 단원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뭐 이제 그 이재명의 측근으로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정치적인 행위, 무슨 뭐 사회적인 문제 이런 데 등장하게 된다. 공권력이라는 거, 이것이 이제 과연 누구의 편이냐.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미국의 1920년대, 30년대 정치계, 비즈니스, 상업계를 풍미했던 버네이스의 이름이 유럽에도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마침 이제 이 나치 히틀러 정권이 태동하던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괴벨스가 이딱 눈에 띈 거예요. 이 버네이스의 프로파간다라는 그의 책이, 또 여명의 정제 뭐 이런 책들이. 그래서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자, 시답지 않은 말입니다만 이게 어록에 나오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3제국의 그 허세다분한 이데올로기로서 처음에 그 아주 그 근엄한 캐톨릭 교회에서 시작됐던 이런 말이, 용어가 이런 정치계에 좀 아주 타락한, 그늘진 이런 데에 파고들었다는 거. 이게 참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그 그림입니다만 이게 지금도 있는 로마 교황청의 인류 보그마성 이겁니다. 거기에 이름이 이제 그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데서 연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결정적으로 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파간다의 종교적이 아닌 정치 내지는 비즈니스계에서 알고 있는 선전, 소위 말하면 이제 상업적인 용도로 널리 쓰이게 되는 프로파간다의 어찌 보면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에드워드 버네이스입니다. 이건 그의 젊은 시절, 그 다음에 그 중반, 그 다음에 후반에 이 사람이 103세까지인가 살았어요. 사실 아시다시피 그는 프로이트 가문입니다. 조카이자 처조카. 뭐 그런 족보가 다 있냐 했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래요. 그 근친 상혼. 그게 뭐 특히나 귀족 집안에서 이런 데는 흔히 있을 수 있었고, 특히 유대인들은 많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드워드 버네이스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조카이자 처조카인 굉장히 한마디로 머리가 좋은 그런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 한 살 때, 어릴 때 미국 뉴욕으로 이주해서 거기에서 이제 부친의 희망대로 농학을 공부했어요. 농학. 뭐 농학이 무슨 공부냐 하겠습니다만 그 시대는 저게 주산업이니까 최고죠. 저는 그 공과대학을 나왔습니다만 우리 한 10여 년 선배들은 섬유공학과가 최고 인기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대구 지방의 섬유도시인데 거기는 제일 모직 취직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점점점 인기학과가 달라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1912년 뉴욕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뉴욕시 상품거래소에서 그 전공을 살려가지고 곡물 유통 업무에 근무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남다른 이제 홍보라고 하는 PR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업무 분야를 이 사람이, 이게 이 남다르다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입니다. 우리는 남과 똑같이죠. 남과 똑같이 해서 쫙 경쟁을 하니까 그냥 똑똑하던 놈이
대학만 들어가면 바보가 되는 거야. 대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 울타리 안에서 또 더 나가서 대학원까지 뭐 논문 쓴다고 이게 점점 사회생활과 격리된 생활을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반성 내지는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업무 분야에 기여하는 바라고 할까요? 업적이랄까 유명해지니까 제1차 세계대전 때 연방공보위원회 여기 이제 발탁이 돼서 독일 등에 맞서 뛰어난 선전 전략을 펼치는데 일익을 담당합니다. 그 당시 이게 미국에 있었던 그 기관에 이게 연방공보위원회 United States Committee on Public Information. 자, 전후 1919년 뉴욕에서 최초로 PR 고문이라고 하는 카운슬이라고 하는 그런 직함을 달고 사무실을 엽니다. 그게 보니까 버네이스는 요즘 그 변호사처럼요, 딱 상담을 시작하면서 시간으로 차지를 하고 했답니다. 우리나라에 과연 이런 사람이 조금 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사람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죠. 의학 분리할 때 정신과 의사들한테 그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상담 안녕히 계십시오 나올 때 돈 달라고 그러면은 뭐 한 게 뭐 있냐고 돈을 달라고 그랬답니다. 주사라도 맞아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이 서비스라는 관념, 정보 제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PR 고문이라는 거 우리 지금 나라에 이런 그 전문가 이런 업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직함이. 근데 이미 이 사람은 이걸로 그 시대 한 시대를 풍미했다. 그런데 그가 누굽니까? 프로이트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이 대중심리학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결합을 해서 이게 하나의 학문 체계로 발전을 시켰다. 그래서 엄연히 PR 고문은 사회과학자다라는 사회 인식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버네이스 뒤에는 프로이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가 이론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거. 저기 구스타프 레오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다른 또 학자입니다만 사회과학자의 한 사람이죠. 이 조직의 이 선한 의지가 가장 이제 확실한 자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으로 이제 찾아보면은 선전, 광고, 이제 홍보 등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요즘 의미, 우리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프로파간다는 정치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이런 이미지로 많이 각인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퍼블리시티, 그냥 선전, 광고하면은 이제 또 다른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어에도. 그러나 이제 다른 이 퍼블리시티 일반 광고하고 달리 PR은 쌍방향 소통이다. 이렇게 이제 버네이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고자와 소비자들 간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다만 이제 PR을 악용하고 기만하는 자들의 존재,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비치는 해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버네이스의 두 번째 명저입니다. 이 프로파간다와 여론의 정제, 이 두 권의 책을 읽고 괴벨스가 완전히 정신적 스승으로 모시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최신판이에요. 오리지널 클래식 에디션. 처음에 초판은 굉장히 막 좀 이게 인쇄가 낡아가지고 제가 사진을 바꿔놓습니다. 1923년 뉴욕 대학에서 최초로 홍보라고 하는 교과 과정에 채택되기에 이르릅니다. 우리나라 요즘 신문 방송학이라든지 일부 경영학, 마케팅 분야에서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 네, 그래서 그 반세기 동안 PR 자문으로서 많은 기업, 정치가들에게 자문에 응한 그런 업적이 있다. 그래서 그는 103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올해 김영석 박사님이 103세십니다. 근데 그분은 정정하세요. 그래서 이름하여 이제 1995년 이쯤 최근입니다만 PR의 아버지로 기리게 돼 있다. 자,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명불허전 아니겠습니까? 공연히 이름이 난리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예는 그 베니다 헤어넷 그 머리망 이런 회사에서 이거를 판매 촉진을 위해서 버네이스에게 의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른 아이디어 접근을 합니다. 이 물건을 좋으니까 사겠다가 아니라 사지 않고는 못 베기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지 않을 수 없는. 그럼 뭐겠어요? 머리망이 뭐가 필요하냐? 예쁜 미용 효과가 아니라 이걸 안 매면은 생명에 위험하다. 마침 그때 큰 화재가 일어나요. 오른쪽 보십시오. 그래서 뉴욕 트라이앵글 의류 공장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여성 근로자들, 여공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 여공들이 누구냐 했더니 이태리계 유대계에서 온 가난한 집안의 여자들이 보니까 작업 시간 외에는 밖에 외출도 못해. 거의 막 감금 생활하는 생활 속에서 일어난 참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공장 환경이 이러니까 버네이스는 딱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시신들이 수십 명이 아마 화재 사고로 죽었던 모양입니다. 문을 잠궈 놨대요. 또 손버릇 나쁜 노동자들이 물건을 왜 또 이게 훔쳐 나가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농담으로 성냥공장 아가씨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저 논산의 남성 성냥, 인천 성냥 공장에 성냥이 귀할 때 성냥을 호주머니에다 넣고 나와서 팔면은 용돈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퇴근할 때 그 여 직원들 쫙 막 몸수색을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그 소문. 연배가 안 되시나? 이 손버릇 나쁜 노동자 단속하기 위해서 평소에 기업주가 문을 닫았고 막 마음대로 탈출을 못하니까 그냥 타 죽은 거예요. 그걸 계기로 해서 이 공장에서 이렇게 이 무슨 드릴 작업이나 이런 거 자칫하면은 여성들 머리에 휘말려서 대형 사고, 안전사고가 난다. 이거를 이제 홍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자들 머리망이 필수 의류가 된 거죠. 필수품이. 그래가지고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밖에요. 이 소문이 업계에 바삭하게 납니다. P&G의 아이보리 비누 아십니까? 하얀 아이보리. 우리나라도 수입품이 있었어요. 지금은 눈에 안 띄더라고요. 우리 국산품이 워낙 좋으니까 외국 수입품이 이제 한국에서 경쟁이 안 돼. 일제든 미제든 우리 국산품이 좋으니까요. 근데 제 신혼 초 한 20년 전만 해도 아이보리 비누 인기 좋았습니다. 향도 좋고 하얀 순수한 그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때 이 작업자가 실수를 해가지고 기포가 많이 생긴 비누를 만들었어요. 물에 둥둥 뜨는 거라, 이 비누가. 불량품이죠, 한마디로. 불량품인데 이거를 이제 그 많은 제품을 버릴 수도 없고. 역시 버네이스에게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기 때문에 가볍다. 물보다. 뜬다. 그래가지고요. 그냥 불티나는 거예요. 이런 물 위에다가 아마 이 당시에 미국도 이 멋진 공공 목욕탕이나 집안에 전부 이렇게 샤워장이 있는 게 아니라 개울 같은 데서 목욕을 한 모양이에요, 미국도. 그래서 개울에서 그 비누 가지고 목욕하다 보면 물에 떠내려가고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물에 둥둥 뜨는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으면은 이게 안전하고 순수한 아이보리 비누다. 해가지고 어찌 보면 고객을 좀 속인 거죠. 순수하긴 뭐 순수해, 불량품인데. 그래가지고 아이보리 비누에 대한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완전히 각인시켰다. 이건 유명한 마케팅 사례로 나옵니다. 그 비누가 물에 뜨는 순수한 비누가 아니라 결정적으로 판촉을 위해서 이 비누를 좀 어떻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 당시 비누가 알칼리성 아닙니까? 그게 어린이들한테 위험 물건이었어요. 그게 돈타치. 그래가지고 낮은 데는 놓지 말고 멀리 올려놔라 뭐 이렇게 주의사항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유해식품이 아니잖아요. 이게 목욕하는데 필수 상품인데 또 빨래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버네이스는 생각이 달라요. 딱 보니까 이거 가지고 어디에다가 대량 소비를 할 수 있나. 조각가한테 찾아갔어요, 조각. 이거 가지고 혹시 학교에서 학생들이 쓸 데가 없는가. 비누 조각. 그 비누 조각, 뉴욕시를 전국에 어린이 비누 조각 대회를 열게 돼요. 그랬더니 1년 만에
비누가 화장실에서 욕탕에서 쓰는 것보다 학교 실습장에서 수배가 팔리는 거예요.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 초등학교에서도 비누 조각합니다. 기발하잖아요. 이게 과소비고 낭비라고 욕할 건 아니에요. 회사 입장에서. 자, 이제 요거에 관련된 히트 상품이 있죠. 포스트잇. 그러니까 불량품을 양품으로 히트 상품으로 만드는 예들이 많습니다. 우리 마케팅 사례에는요. 이 포스트잇은요. 3M, 유명한 3M 회사에서 1970년에 스펜서 실버라는 사람이 접착제를 만드는데 실패작이에요. 실수해서. 여기 근처 잘 안 붙는 거야. 접착력이 약해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제품을 이 아서 프라이즈라는 사람이 성당에 교회 다니면서 그 필요한 그 페이지, 성경 페이지 안에 그 책갈피로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게 훅 빠지는 바람에 몇 페이지 못 찾게 되는 일이 생긴 거야. 그때 이 사람이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스펜서의 그 접착력이 약한 접착제. 그걸 여기다 바르면 어떨까? 이걸 이제 그냥 그거를 써먹은 게 아니라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거듭합니다. 그 이제 종이가 얇아야 된답니다. 그게 보통 다른 종이보다. 그렇게 이제 여러 차례 실험 결과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세계적인 히트 상품 포스트잇이 된 거예요. 해답을 보면은 쉽죠. 이거. 근데 처음 했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미국에서 나온 책 중에 The First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상품들 소개한 책. 세계 최초. 우리 한국 사람이 최초로 했다는 거 우리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는데 거기에 등록이 안 돼 있다 하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인정을 안 해요. 요즘도. 이 자동차 그 ABS 무슨 브레이킹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제품 상품 특허권을 얻은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거를 일찌감치 외국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돈은 우리가 못 벌고 외국 그 특허권 인수한 회사에서 돈을 벌게 되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뭔가 이 종속적 사고방식, 우리 걸 우리가 잘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미국에서는 그 철조망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포스트잇이라든지 이런 것들 세계 최초 이것이 완전히 부자를 만드는 히트 상품이 된다는 거. 이걸 이제 우리나라도 인식할 때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풍토가 좀 다르다. 자, 세 번째 사례입니다. 조금 이제 전문화돼서 집단 심리학, 집단 습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남들 하니까 나도 한다. 이제 결혼하고 아줌마가 되면은 파마합니다, 파마. 외모에 자신 있고 몸매도 자신 있는 분들은 50, 60대도 긴 머리, 생머리 하시는 여자분들이 있는데 대개는 파마를 하죠. 그래가지고 시골 아주머니들 효자관광 가면은 뒷모습 보면 누가 누군지 못 찾는데요. 똑같아가지고. 파마머리. 등산복. 남녀 등산복 요즘 또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바지 모양도 그렇게 몇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거 등산화도 또. 이런 게 이제 집단 습관을 하나의 그 유행을 일으켜가지고 대량 소비에 연결하는 이 사람의 아이디어입니다. 거기다가 피아노에 대한 집단 습관. 우리나라도 이미 이게 지나갔어요. 이 시대가. 뮤직 룸 페어. 그래서 야마하 아니면 이 큰 그랜드 피아노 페어 행사에서 이거는 대형 피아노는 아무튼 큰 강당, 운동장, 교회 나가야 볼 수 있는 거다 했던 것이 가정집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죠? 대단한 겁니다. 저희 집 같은 데서도 모시면만 둘 키우는데도 피아노가 있었는데요. 가정음악실. 이게 애들 키우는 집은 피아노 한 대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는 거예요. 그죠? 남들이 하니까. 그래서 제 발로 찾아오게끔 하는 거예요. 제 발로 쫓아다니면서 파는 게 아니라 이게 새로운 선전법으로 자리매김됐다. 심지어 이제 정치계에 이 버네이스의 이름이 알려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케네디 대통령 시기에 쿠바가 공산화되고 특히 또 이제 과테말라라고 하는 중남미 여기에서 이제 그 공산주의 전복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버네이스의 손길이 작용됩니다. 미국 케네디 대통령에게 이 과테말라의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버네이스는 대중을 선동하는 등속했던 버네이스가
이 공산주의의 악행 이런 것들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미국 국민들에게. 자, 그래서 이제 이 에드워드 버네이스의 오록 중에 대중의 관행과 의견을 지식과 지성을 발휘해 조작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중요한 요소다. 대표적인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하딩과 러닝메이트로 있었던 쿨리지 대통령. 쿨리지가 부통령으로 있다가 그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자녀 기간 2년을 대통령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연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과묵하고 멋대가리 없는 사람이에요. 잠시 후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쿨리지 효과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주 잠재력은 뛰어난 정치 지도자인데 국민들이 어필하지 못한다. 국민들이 알아주질 않는다. 그럼 뭔가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노엄 촘스키라는 사람이 프로파간다를 추천하는 글에서 전체주의는 폭력을 휘두르고 민주주의는 선전을 휘두른다. 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파간다라는 책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좀 하면은, 이게 일찍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 스테디셀러가 됐죠? 이 선전이라고 하는 용어로 선전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이드하는 책이죠. 뿐만 아니라 통치수단으로서의 선전과 PR 산업으로서의 선전, 정치와 비즈니스, 상업적 용도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런 메커니즘을 만들어낸다, 발상해요.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를 밝혀주는 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프레임을 전제로 하는 일관된 주장. 예를 들면 유대인은 악마다, 호남이는 빨갱이다. 이거 뭐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이런 프레임 씌우기, 이거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그래서 홍보는 대중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물론 홍보 활동에는 선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전과 홍보가 어떻게 다르냐 이겁니다. 선전과 홍보. 선동은 나쁜 이미지요. 나쁜 이미지. 근데 우리 프로파간다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선전, 선동입니다. 선전은만 해도 쥐잡기 운동 뭐 이런 거 다 선전 좋은 겁니다. 근데 선동은 분명히 목적이 다르죠. 버네이스의 하나의 업적이 있습니다. 미국 축산업회, 베이컨 축산업체, 정육점 이런 데서 아침 식사 그냥 간단하게 시리얼이나 먹던 그런 미국 사회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의사들로부터 아침 식사가 좀 에너지가 부족하다, 칼로리가 부족하다는 권고를 듣고 역시 이제 버네이스에 의뢰를 하는데, 베이컨의 계란 후라이, 이게 미국 아메리칸 브렉퍼스트의 상징이 돼버렸어요. 버네이스에 의해서. 그래서 세계 각국 돌아다니면서 아침 조찬을 먹어보면 아메리칸 브렉퍼스트가 제일 부실해요, 우리 한국 사람한테. 그나마도 버네이스 이전에는 더 부실했답니다. 글자 그대로 브렉퍼스트예요. 단식을 깨는 정도. 점심을 잘 먹고. 근데 아무튼 이 버네이스 덕분에 이 베이컨과 계란 프라이가 미국 아메리칸 조찬의 상징이 됐다. 지금 쿨리지, 이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조그마한 사진 보면 굉장히 과묵하고 막 청교도적인 이런 아주 그런 집안의 사람으로 영 뭐 재선의 희망이 전혀 없었던 대통령을 완전히 스마일 페이스로 바꿔놓은 거예요. 어떻게 바꿨느냐? 여러 가지 연구를 한 결과 그 이미지를 완전히 이제 조작해서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겠는데, 그 두 부부가 어디 양계장을 찾아갔어요. 재미난 이제 일화인데, 부부가 찾아갔는데 영부인께서 양계장 주인에게 물었대요. 가보니까 양계장에 수탉 한 마리 암탉이 주드륵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수탉들이 암탉들을 다 이제 거느리는데 하루에 수십 번 이제 짝짓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이제 우리 주인한테도 좀 저거 좀 얘기 좀 해주라. 영 이제 잠자리가 부실하니까요. 그랬더니 이 쿨리지가 그랬대요, 양계장 주인한테. 그 닭이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하고 상대를 한단다라고 말해 전해줘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쿨리지 효과예요, 이게. 네. 그래서 그만큼 이 쿨리지가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디언 레저베이션, 인디언들과 같이 막 좀 일탈된 행동거지도 하고 농담을 하게 되고
산업으로 바뀌어가지고 재선에 무난히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이 쿨리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성격들, 재미난 이제 일화입니다, 이게. 쿨리지의 영부인이었던 그레이스 애너 회상에 의하면 부부동반 연애를 개최했습니다. 한 장관 부인이 쿨리지에게 대통령 각하, 오늘 전 다른 부인과 내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3단어 이상을 말씀하시면 제가 이깁니다. 그게 과묵하다는 얘기예요. 말없이. 도와주실 거죠? 했더니 당신 졌어. 3마디 못할 거다 이거죠. 그러던 쿨리지가 확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 대선을 포기해야 할 정도였었는데 버네이스의 도움으로 인디언 마을에 가지고 같이 추장 옷도 입어보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막 유머를 서슴없이 구사하는 아주 훌륭한 정치가로 변신을 하더라는 겁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문 대통령 굉장히 점잖고 선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또 좀 무능하고. 근데 이 탁현민, 이름이 탁현민이에요. 이 친구가 석 완전히 이미지 변신을 시켜놨어요. 지금까지. 또 지금도 조그마한 북카페를 열어가지고 새로운 정치를 도모하고 있다는데 이 전부 탁현민이 지금도 집사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 이미지 보세요, 이거. 세상에 청와대 이런 이미지를 우리 국민에게 보여준 적이 없어요.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이거. 대통령, 뭐, 김영삼, 김대중 근엄했잖아요. 다 이 소매 걷어붙이고, 이 다 이제 전부 감옥에 갈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 보세요, 이거. 자기 동갑내기라고 하면서 막 말도 트면서 막 하던, 이 전부 탁현민 작품이에요. 진짜요. 또 청와대 나오는 날까지도. 여러분을 내가 다시 대통령 나와도 저를 뽑겠죠? 법에도 없는 말입니다만. 그때 윤 대통령 보세요. 이거 뭐 어디서 모임을 가졌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딴전표, 딴전. 예? 이거 보세요. 이 신문에 난 기사예요. 탁현민 같은 전문가가 없나요? 지금도 없어요. 헛발질만 해, 지금, 이 양반이. 우리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뽑아놨는데. 이만큼 중요해요. 나치 정권을 만나면서 이 프로파간다가 이미지를 완전히 달리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민심은 천심이다. 이것도 다 거짓말이다. 조작하기 나름이다라는 겁니다. 참 공자님이 들으면 자다 벌떡 일어날 판이에요. 민심은 천심이다도 부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이 많은 세계 매스컴들이 버네이스의 프로파간다를 평가하고 긍정적인 칭찬을 하는 대목들입니다. 책에도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세계적인 그 언론에서 평가를 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소개할 세 주요 인물이 프로파간다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버네이스. 그거를 가장 충실하게 실천에 옮긴 더군다나 좀 부정적인 정치계 이미지로서 이용된 사례로서 그 게벨스 그리고 우리 동양에 가까운 중국의 마오쩌둥 이 세 인물을 소개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인물이 게벨스입니다. 이름도 참 괴팍해요. 파울 요제프 게벨스. 1897년에서 1945년 2차 대전 종말과 더불어 자살에 이르르는 사람입니다. 국가 대중 계몽 선전장관, 히틀러 나치 정권의 처음으로 만들어진 특별 장관 자리입니다. 그만큼 게벨스를 신임하고 아꼈던 사람이죠. 근데 그는 일찍 어릴 때부터 그 내반족 증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오그라드는 그런 소아마비증 환자였어요. 그래서 다른 독일 사람들에 비해서 키도 작고 신체 장애자로서 어릴 때부터 많은 놀림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인물을 굉장히 수려했던 모양이에요. 또 그런 사람이 여성 편력이 또 강해요. 이 신체가 오히려 건강한 사람보다 더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945년 아돌프 히틀러가 죽은 후에 그 뒤치다거리를 다 하면서 자기 자녀들, 아내와 6명의 아이들 데리고 동반 자살을 하는 참 비극으로 끝나요. 그 아이들이 참 천사 같습니다, 얼굴이. 나치당의 두뇌라고 일컬어지죠. 아까도 설명했듯이 미국 버네이스, 홍보의 아버지 버네이스의
프로파간다 그 이론과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나치 정권을 이 당시의 독일 국민들에게 두뇌를 완전히 세뇌하는 데 활용하게 되는 그런 기술자입니다. 정치 선전 세계 최초지요. 그래서 직접 라디오 앞에서 정치 선전을 수차례 하고 길거리에서 또는 큰 대회장에서 명연설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인터넷에 괴벨스라고 하는 그 이제 인물란을 찾아보면 동영상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의 그 막 손을 불들 떠는 그런 이 연설 장면. 근데 그것도 사실은 히틀러한테 배운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는 그냥 어쩌다가 그전 된 사람이 아니고요. 그 역시 남보다 약한 학력, 제대로 정규 대학도 졸업하지 못한 하사관 출신인데 그가 정치계에 입문하면서 그야말로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이게 그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요. 사면에 거울을 장치해 놓아서 그 모션을 통해서 그 끊임없는 웅변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뮌헨 이런 그 복동 같은 데서 이제 행사장에서 연설을 하는 걸 보고 괴벨스가 그야말로 신이 내렸다고 간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히틀러맨이 된 겁니다. 자기 어릴 때 이제 괴벨스가 오른쪽, 어릴 때부터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자기가 신체가 장애가 있으니까 더 이제 공부에만 이렇게 몰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고등학교 진학 최상의 그 성적을 거두고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아요. 뭐 그냥 말이 하이델베르크 대학이지 하버드 대학하고 안 바꾸는 역사가 유구한. 근데 거기에서 아주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고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근데 요새 말로 박사 실업자를 한동안 했어요. 그거 뭐 문학 박사를 전시에 어디다 써먹겠어요. 처음에 이제 유대인 초등학교 교사 엘제 양케와 이제 결혼을 할 정도로 친밀했었는데 실패하고 많은 여성 편력을 갖게 됩니다. 그의 이제 이 얼굴을 보면요. 이게 어떤 이제 그 사진사가 포착한 표정인데 그게 대중 이미지로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그 사진사가 유대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표정이 돌변하는 장면입니다. 유명한 사진이에요. 그 이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혐오감을 갖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우리 유튜브 상에도 많은 그 정신 분석학자, 의사분들이 이 강의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도 이 첫 번째 그 여자친구였던 엘제 양케 그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반대를 해요. 일찍이 상처를 받습니다. 유대인 어머니로부터. 장모자리죠. 그 다음에 그 히틀러도 처음에 미술학도가 되기 위해서 미술학교에 진학을 하고자 포트폴리오 이거를 제출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너는 미술학도로보다는 건축을 하라 이렇게 충고하고 거절합니다. 2번이나. 그런데 말이 쉽지 건축학과를 진학하려면은 제대로 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는데 히틀러가 실업학교 출신이거든요. 아니 자격이 아예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미술학교 교장 선생님이 유대인이었어요. 그 우연한 이제 그런 그 추억이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둘 다 언론발이 악마라는 별칭을 받았어요. 성격도 이제 많이 모질어졌겠죠. 이게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 대학 도서관인데 이게 역사가 무슨 한 1000년 된 학교예요. 여기서 이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 당시엔 아직 반유대 감정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 자기 첫 여자친구 어머니로부터 이제 그 결혼 반대 여기 부딪혔지만 뭐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의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 주제는 빌헬름 슈츠의 희곡에 대한 평론. 아주 탁월한 평가를 받았답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그때부터 박사 괴벨스인데 마침 그때 1929년 30년대 미국의 공황이 이제 그 유럽에도 바람이 불어서 인플레이션 애들이 그 돈다발 가지고 장난을 해요. 벽돌 쌓기. 은행에 간신히 어떻게 입행을 했는데 거기서 잘려요 또.
그래서 이제 완전히 실업자 노릇을 한참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치의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역시 이제 히틀러맨인데, 히틀러가 꿈꾸는 세계적인 어떤 히틀러의 꿈은 세계 통일이에요. 유럽, 아프리카, 나가서는 이제 중동, 전 독일 제국을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 그 모든 미래의 설계까지 다 이 사람이 만들었던 대건축가입니다. 그가 이게 이제 게벨스라는 사람을 평가합니다. 게벨스는 의심할 법 없이 나치주의를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그는 선전의 천재였다. 나는 히틀러가 그를 만들었듯이 그가 히틀러를 오히려 만들었다라고 믿는다. 이 몇 가지 이제 게벨스와 히틀러 간에는 나치 당을 제1당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건,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네, 그냥 몇 가지 맥주홀 폭동, 소위 뮌헨 폭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소위 공산주의를 이겨서 승리합니다. 나치 정부가. 그래서 제1당, 거기서 이제 수상에 이르러요. 사실은 정치 무명인이었습니다. 히틀러가. 거기에는 이제 괴벨스를 비롯한 괴링, 아주 우수한 참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하고 게벨스의 장기는 웅변입니다, 웅변. 이 세 치어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내 사람으로 만드는,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프리스 프랑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의 이제 아들, 그레고 슈트라서, 이런 유명한 이제 참모진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냥 순식간에 군중들을 사로잡는 게벨스의 언변. 히틀러는 자기 학력 컴플렉스 때문에도 이 게벨스를 굉장히 아꼈습니다. 8살, 9살 연한데도 굉장히 동격으로 인정을 하고 굉장히 아꼈어요. 사랑을 했어요.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군중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 자, 게벨스의 이제 여인들 해가지고 몇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만, 아까 이제 앙카 슈타헬름, 이 게벨스가요, 다리 절름발이에 키도 작고 하지만 인물이 좀 비교적 괜찮고, 박사 아닙니까? 또, 대표 히틀러 측근 아닙니까? 누구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첫 번째 애인인데, 앙카 슈타헬름,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여자아이인데 결혼에 이르지 못하고 반대해서 결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를 찾게 되는데, 중간에 히틀러에 반해가지고 히틀러의 애인이라고 사실 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누구냐? 두 번째 여인, 이건 영화배우입니다. 그 사이에 영화배우, 체코슬로바키아의 최고 인기 배우 리다 바로바. 이건 이제 선전 장관이 됐을 때, 이쯤 자리가 되면은 체코는 나치 정권이 처음 침공해가지고 속국을 만든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부 식민지 국민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전 장관, 요즘 말하면은 문화공보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향력, 권력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바로바라는 여자가 당대 체코의 최고의 인기 여배우인데, 이 여자가 먼저 게벨스한테 반할 리는 없습니다. 게벨스가 이제 권력으로 자기 여자로 만들었죠. 심지어 이제 그 나라에서는 선전장관의 창녀다라는 악소문까지 일으켰었다. 게벨스와의 연문을 뿌리면서 또 이 여자는 더 인기를 얻게 됩니다. 유럽의 톱스타로 성장하기까지 했는데, 결국은 자기 파멸의 로맨스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그의 일생을 그린 영화도 이게 나온 겁니다. 리다 바로바. 그래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이제 사망한 게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적인 그런 기록 영화, 여기에 이제 주인공으로 성공을 한 여자입니다만, 굉장히 말년은 비참하게 끝을 맺습니다. 리다 바로바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만, 세 번째 여인이 게벨스의 부인입니다.
외모를 보다시피 상당히 귀부인 이미지지요. 물론 이제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하고 두 번째 히틀러의 연설에 반해가지고 히틀러의 연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히틀러한테 이제 바짝 밀착해서 고백을 하니까 히틀러는 사람은 정식 자기 부인이 없었어요. 연인만 있었지. 히틀러도 브라운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청혼을 거부하고 게벨스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평생 게벨스 옆에서 애를 6이나 낳으면서도 실제적인 영부인 역할을 했다. 소문도 있습니다만 히틀러가 좀 성불구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여자가 전 남편의 아들 하랄트 크반트를 데리고 재혼을 해서 게벨스의 부인으로 이제 죽을 때까지 삽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여자에 비해서 이제 게벨스는 상당히 출신이 미약하죠. 굉장히 돈도 많고 아주 귀부인이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사실은 나치의 영부인 역할을 했던 마그다 게벨스. 또 그렇기 때문에 아마 히틀러도 마음적으로는 내 여자다라는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벨스가 출세하는데 부인의 역할도 컸다. 제3제국의 퍼스트 레이디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했답니다. 히틀러 옆에는 여자가 없으니까 공식적인. 마지막 전쟁 끝날 무렵에 이때 이제 브라운 여자가 나타나는데 그 결혼한 여자는 아니죠. 히틀러의 그냥 연인으로 하여튼 수수께끼 같습니다. 이 보십시오. 이 위에 군복을 입은 친구는 전 남편 아들로서 아주 미남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 살다가 죽었습니다만 나머지는 이제 마그다 게벨스하고 사이에서 낳은 6남매예요. 이 천사 아닙니까? 독일인의 그 금발머리에 백인 너무나 예쁜 아이들을 히틀러가 죽고 그 다음날 마그다 부인이 6 아이들을 청산가리를 먹여서 다 죽이고 본인도 음독 자살을 합니다. 왜? 얘는 내 애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영원한 연인 남편은 히틀러예요. 그 속마음이야 모릅니다만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6명이나 그냥 몰살을 시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부인하고 6 아이가 죽고 게벨스가 마지막에 죽습니다. 마지막에 죽는데 그 부사관한테 내가 죽으면 자살을 하고서 죽으면은 불에 깨끗이 태워서 없애달라. 그러는데 기록에 의하면 휘발유가 부족해가지고 시신이 덜 탔다는 거예요. 세상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부사관이 일부러 덜 태웠다는 거죠. 그래서 흉측한 그을린 시신으로 발견이 돼서 연합군한테 넘어갔습니다. 참 비참해요. 이 보십시오. 이게 게벨스입니다. 게벨스. 이제 마그다가 이 총통 각하가 없는 세상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면서 아이들을 전부 청산가리에 죽이고 자기도 자결합니다. 이게 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게벨스 가족의 시신은 소련군한테 넘어갔다고 그래요. 당시 이제 그 소련군이 연합군의 하나니까. 히틀러 가까이 있기 위해서 게벨스와 결혼한 마그다. 이렇게 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히틀러 곁에 있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게벨스. 놀라워요. 이제 그게 전부 전기라든지 이런 자서전 같은 데 드러난 사실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독일의 대문호 괴테하고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그 못지않은 재주를 가진 괴벨스는 이렇게 악명을 역사적으로 남겨놨지만 괴테는 대문호로 이름을 남겼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학벌은 괴벨스가 더 훌륭해요. 이런 것들을 두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글을 남겨놓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가장 유능한 사람은 가장 배우기에 힘쓰는 사람이다. 괴테의 어록이고, 게벨스는 뭐냐?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거짓과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이 게벨스는 언어를, 이 문학을 배워가지고 조작하고 거짓말하고 희롱을 하는데 썼는데, 괴테는 숭고한 인간에 대한 사랑을 일으켰죠. 위대한 파우스트, 젊은 베르트의 슬픔, 이러한 문학 작품을 남겼는가 하면 괴벨스는 나치 정권의 선전관, 선동관으로 출세는 했습니다만 독일 역사에, 아니면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악명을 높인 사람이다. 밖에 얘기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히틀러가 악명 높은 독재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그의 나의 투쟁이라든지 히틀러 평전 같은 거 읽어보면 인간 히틀러는 그렇게 모질고 악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마 이도 제가 아까도 농담 삼아 했습니다만 악령에 둘러싸인 사람이 아니었나. 아무튼 자기 힘으로 무명의 정당을 제1당으로 키워가지고 당수가 됩니다. 독일 수상이 됐고 나중에 이제 총통이 됩니다. 그 당시가 이제 수상이 됐을 때의 힌덴부르크 대통령입니다. 호사비 대통령으로 만들죠. 야, 이 히틀러의 그 연설 장면 역시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의 공약을 보십시오. 히틀러의 공약. 첫째, 독재하겠다. 누구 공약 비슷해요? 둘째, 전쟁을 일으키겠다. 셋째, 유대인을 학살하겠다. 아우성입니다. 독일 국민들이. 왜? 그 분노를 어디다 터뜨려야 돼요. 독일 국민들이. 그 막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세금, 전쟁 보상금. 그거를 히틀러가 탕감시키겠다. 이런 얘기야. 전쟁을 일으켜서. 아마 거기에 이제 희생된 거 아니겠는가. 국민들이. 히틀러 뒤에는 게벨스가 있었습니다. 발음, 쉼, 띄어쓰기, 톤, 리듬감 이런 것들을 아주 완벽하게 연설문을 쓰고 연습을 하고 시대의 대웅변가로 만들고 스스로 대웅변가가 됩니다. 게벨스가. 그래서 괴테만큼이나 뛰어난 언어 지능을 가지고 전혀 다른 분야에 악용이 된 거죠. 이걸 두고 이제 많은 그 후대의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 9번째 지능, 실존 지능이니 해가지고 합니다만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8가지 지능이 있는데 한 가지 더 있어서 그게 이제 실존 지능이다. 거기 이제 대표적인 학자가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랍니다. 하여튼 게벨스에 대한 평가 엄청나게 두꺼운 책도 있고요. 많은 평전들이 있습니다. 게벨스는 유별나다. 게벨스는 손꼽히는 악마였다. 또 어떤 학자는, 어떤 소설가는 이 게벨스를 예수의 제자 유다로에도 비교도 하고 있어요. 유다는 아니에요. 굉장히 충성한 사람이에요. 나치 히틀러한테. 여기 그 주역들입니다. 선동가이며 연설가, 말씀시작, 교활함. 충분히 장애를 극복하고 장관 자리에 이르는 최고의 신임을 얻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장애를 뛰어난 그 연설가, 대연설가. 천재성을 악하고 교활한 데에 자기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미워했던 유대인, 그가 이제 자랑을 했던 아리아, 독일인의 그 우월감, 이걸 강조했는데, 그는 과연 전통적인 독일인이었나? 아니라는 겁니다. 그 먼 조상의 흑인계래요, 흑인계. 그 피부가 검었답니다. 유대인과 아프리카 혼혈이다. 감히 총통 시절에 그런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그 후손들도 많은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역시 흑인계에 피가 있다 하는 것이 드러났답니다. 이게 영화 25시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그 애꿎은 루마니아의 한 농부가 전쟁에 휘말려가지고요. 어떻게 이제 이 아리아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다 해가지고 이 샘플로 뽑혀나가잖아요. 전쟁에 휘말려서, 그죠? 이제 이게 2차 대전에 그 주변 국가의 식민지 국가들의 그 아픔을 그린 영화 아니겠습니까? 재미난 또 예가 있어요. 나치 독일이 아리안족의 이상적인 혈통이라고 어릴 때부터 선전을 했던 그 여인, 이 교수가 됐어요, 나중에. 여자 교수 해시 테프트가 사실은 유대인이었어요.
얼마나 이게 넌센스입니까? 인종이라는 거, 인류라는 거, 민족이라는 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서양 영화 보십시오. 그 사람들 뭐 독일 사람, 이태리 사람, 뭐 여행길에서 만나가지고 갑자기 애인 되고 결혼하고 헤어지고 막 섞이는데 그 어떻게 인종이 어디 있어요, 인종이? 해시테프트의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기 실제 유대인인데 일찍이 아리 어릴 때부터 아마 모델로 뽑혔나 봐요. 아리아인이라고. 히틀러 조상이 유대인, 흑인 혼혈하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왜? 그 가장 강조하고 막 주장하는 게 그 사람의 가장 약점이었다는 거. 아버지, 히틀러의 어머니, 그 혈족을 쭉 이제 후대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순수 아리아의 그 독일 혈통이 아니었다. 오히려 유대의 그 흑인 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게벨스 선동의 7가지 기법 보십시오. 게벨스의 선동 기법. 아마 웅변학원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거 많이 가르칠지 모르겠어요. 특히 정치판에 간단한 메시지 전달, 끊임없는 반복고, 코믹적인 선동 작업, 위기 대처, 친숙한 이미지 관리,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한다. 물론 정보 조작을 동반합니다. 치밀한 타겟, 목표를 분석한다. 이게 문학 박사의 아이디어예요. 네. 최초로 있었던 제3제국 국민 계몽 선전장관. 전후에 없어집니다. 이 자리가 물론. 예술을 선전 도구로 활용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그 퇴폐 문화라고 해서 말이죠. 퇴폐 예술. 그러니까 히틀러가 좀 이제 자기가 미술학도였기 때문에 여기 조예가 많이 깊었다. 그래서 우리 총통님에 대한 그 취향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행사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죄 없는 순수한 이런 예술가들을 많이 희생시켰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당시도 이미 영화, 방송 이런 데까지 이제 장악을 해가지고 나치 정치 선전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히틀러가 영화에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북한의 그 김정일 동무도 막 이게 영화 광이었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여성 그 아주 그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어요. 그 안에 히틀러를 찬양하고 그런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계몽 활동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문화영화랍시고 해서요. 예, 이게 이제 히틀러를 사로잡은 마를레나 디트리. 히틀러 역시 여성 편력이 많아요. 이게 결정적인 무슨 뭐 결혼이라든지 이런 자녀 같은 건 전혀 없는 걸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히틀러의 여자라고 해서 알려진 여자 감독이에요. 레니 리펜슈탈. 히틀러를 위한 많은 홍보 영화를 만들었죠. 이 선전 영화를 많이 만들었는데 역시 이제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전부 우연히 그냥 재능 있는 감독이 하나가 아닌 것 같아요. 히틀러의 여인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 보면은 신념의 승리, 뭐 의지의 승리, 뭐 이런 수많은 작품들을 만들어서 헌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그 의지의 승리라는 거예요. Triumph of the Will. 예? 히틀러를 거의 구세주로 묘사를 했어요. 성스러운 종교의식을 보여주는 내가 연출을 했다. 어제 그저께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을 했습니다만 그 한참 조국 사태 터졌을 때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예수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박해를 받는다고. 이쪽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아닌데. 놀랍게도 송기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일장기를 달고 뛰었습니다만 1938년도 이 기록 영화 그 후에 56년도에 송기정 선수가 독일을 방문했을 때 그 만났어요. 이 감독을, 여자 감독을. 전쟁 중에도 올림픽을 열었습니다. 오히려 이 올림픽을 또 독일 나치 정권의 선전으로 효과적으로 활용을 했죠. 올림피아라고 하는 기록 영화를 만들었군요. 이게 유명한 저서입니다. 게벨스 대중선동의 심리학. 엄청나게 두꺼운 한 800~900페이지에 이르는 책인데 그의 게벨스의 일생과 그의 그 잘잘못을 다 분석해 놓은 책인데 간단히 요약하면 이겁니다. 15개 장으로 이루어지는데 신은 왜 그를 경멸받고 조롱당하도록 만들었는가?
내 안의 혼돈, 회의주의를 이겨내자. 나는 강하고자 믿고자 한다. 이게 뭐 시련을 주면은 귀에 쓰여야 되는데 귀에 쓰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총통과 나치가 사라지면 이 세계는 살아갈 가치가 없다. 1945년 이제 2차 대전 패전에 이르기까지 흥미진진한 책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벨스 대중선동의 심리학. 게벨스는 살아있다. 이 지구상의 공산주의는 소련이 1989년도 문을 닫고 이제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도사리고 있잖아요. 슬금슬금. 우리 한반도에도 살아있고 중국에 지금 번창하고 있고요. 각 나라의 제2의 게벨스가 누구냐 하는 게 화두예요. 일본에도 우리 한국에도 독일에도 지금도요. 게벨스가 누구냐. 어찌 보면 자랑스럽기도 한 모양이에요. 게벨스가 누구냐라고 자꾸 찾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에게 몇 마디만 좀 나는 국민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이왕에 거짓말을 하려면 큰 거짓말을 해라. 세 번째 인물을 소개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프로파간다의 명수, 달인이 서양에만 있느냐. 우리 동양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살아있는 괴벨스, 이 지구상에 아직도 많이 있다. 우리 가까운 나라 중국의 위인입니다. 어디 마오쩌둥, 모택동. 엄청난 인민을 학살하고 기하선상에서 대약진 운동 뭐 이런 걸 통해서 인민을 구렁텅이에 몰아넣었지만 지금도 국부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마오쩌둥입니다. 지금도 중국 천안문 광장에 가면은 대형 사진이 걸려 있지요. 살아있는 사람 이상으로 존경을 받고 만약에 외국인이든 국내이든 모택동을 혐오하는 욕을 입에 담으면은 바로 보안 경찰이 다가옵니다. 중국에서는 두 가지 절대 금기상. 대만을 독립국이다. 모택동 욕하면은 잡혀가요. 중화인민공화국 혁명가 정치가 후난성 샤오샨의 아주 부유한 농부의 아들이었답니다. 보기 드문에 우리나라는 껄핏하면 빈농의 자식들이던데 잘 살면서도 빈농의 자식이래. 거지팔이죠. 그 당시 이 사람이 자기 고향 시골에서 이제 사범대학 출신입니다. 사범대학은 그 초등학교, 소학교 선생 자격이죠. 당시로서는 상당한 엘리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후에 베이징 대학의 사서로 일하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신봉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혼란기, 일제 침략기 그 시대에 그는 공산주의 사상을 채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만의 통통 장개석을 이기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설립을 해서 오늘날의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이 됐죠. 만약에 장개석이 승리했더라면 자유민주국가가 됐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참 이 역사가 그의 그 대장정 못지않게 파란만장한데 이 짧은 시간에 간단히 소개를 하면 꼭 뭐 합작이다 실패다 막 두 차례에 걸쳐서 반복이 됩니다. 국민당과 이제 공산당이 이제 싸우는데 내전을 하는데 마침 그때 저 만주에 일본군이 침략을 합니다. 일본은 일본대로 또 대동아 공영권을 부르짖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전시에 잠시 휴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일본은 쳐서야 될 거 아니냐. 침략은 막아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일시 그 국공 합작을 했다가 결렬 이제 일본 침략 그 만주 국가가 조금 불이 꺼지니까 잠잠해지니까 다시 또 내전을 해서 그 대장정 이게 이제 처음에 공산당이 굉장히 열세에 놓여가지고 막 실패를 거듭해서 엄청난 거리를 그 군인들을 이끌고 대륙을 횡단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결국 모택동의 전략, 농민들의 그 정부에 대한 반발, 불만 이걸 등에 업고 홍위병들의 힘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게 이제 제2차 국공 합작 시절의 그 장면입니다. 그 사이에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을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완전 이제 공산화 선포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이듬해 6.25 한국전쟁에 인민군을 또 파견해가지고 나라를 도로 우리나라를 완전히 이렇게 분단국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그 1953년부터 58년까지 마오쩌둥은 중국에서 그 계획경제 5개년 계획을 실시하게 되고 삼반운동이다 무슨 뭐 양탄일성 뭐 등등 양탄일성이 뭐겠습니까? 뭐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국에서 일컫는 말입니다. 양탄일성 두 개의 그 폭탄과 하나의 새틀라이트다. 제가 그 남들 안 가는 중국 교환 교수로 갔었어요. 2005년도에. 중국으로 교환 교수 가는 게 아마 10명도 안 될 겁니다. 중국어 전공 아닌 사람이. 근데 제가 참 중국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 일찍이 역사라든지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우리 책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오랜 어찌 보면 수백 년 이상 중국의 식민지 속국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영웅 이순신 그 형은 요신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질 때 요순 임금의 그 덕을 물려받으라고 이순신, 요신, 이유신 그렇게 쳤대요.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그죠? 타카키 마사오 박대희 대통령 그거라고 그냥 좌파에서 비난하고 욕했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은 토요타 아니야, 토요타상. 모택동과 관련된 프로파간다는 대약진 운동. 이게 뭡니까 이게? 북한에서도 있죠. 무슨 뭐 플리마 운동이다, 무슨 뭐 고난의 행군 뭐 등등. 58년에서 62년 사이에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기근 1,500만 내지 5,500만 명이 사망을 했대요. 이게 무슨 이게 차이가 많아요. 중국의 통계는 진짜 장난이에요. 뭐. 천안문 광장에서 몇 명 죽었냐? 짜라는 거예요. 그냥 뭐. 1964년 마오쩌둥은 사회주의 교육운동을 그리고 66년 문화대혁명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요. 이름이 문화대혁명이지 모택동이 완전히 이제 정권을 빼앗길 위기에 왔어요. 류샤오치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류샤오치 부인이 엘리트입니다. 아주 완전 엘리트인데 모택동의 부인은 강청안이에요. 영화배우. 겸극 출신 영화배우죠. 그러니까 좀 무식한 연예계다 보니까 그 엘리트 류샤오치 부인에 대한 컴플렉스. 그 앞에서 모택동이 내놓고 넌 네가 뭐 한다고 나서냐고 저 부인 좀 보라고 말이지. 이런 나쁜 모욕감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저거 어떻게든 내 옆에 너를 내가 홍구력을 내겠다. 그래가지고 강정이 벼르고 벼러서 이게 남편을 충동지대가 일으킨 게 문화대혁명이라는 거예요. 이름하여.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류샤오치 부인을 아주 공개석상에서 모욕을 줍니다. 머리를 깎고. 우리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소한 어떤 여성들의 다툼, 사랑, 삼각관계 이런 걸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뭐 트로이 전쟁이니 뭐 이런 게 안 그래요? 이 혁명 기간 동안 문화대혁명 수천만 명이 박해를 받고 사망자도 뭐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중국에는 죽은 자도 헤아릴 수 없지만 산 사람도 헤아리지 못해 지금. 이름은 문화대혁명 참 좋습니다만 사실은 중국 인민들에게는 정말 비극이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76년 1년에 심장마비를 겪었고 82세 나이로 이제 모택동이 사망을 하는데 모택동 시대 당시만 해도 약 인구가 5억 5천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몇 명이에요? 네, 우리 책에는 뭐 12억 13억인데요. 제가 중국에서 1년 살 동안 2005년도에 당시 미국의 그 맥도날드 햄버거가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중국에 호구 조사를 했는데 입이 몇 개냐를 조사했어요. 17억. 그게 맞을 겁니다. 미국 사람들 인구 조사가 간단하지 않거든요. 이 중국은 엉터리고. 제가 중국 가기 전에 읽어본 책이 쇼로망, 기소로망이 지은 중국이라는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됐는데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중국이 당장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2005년도로부터 지금 8년 앞으로도 뭐 금세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1958년에서 62년까지 대약진 운동의 한 장면인데 아무튼 이 농민들이 국가의 기관이다. 가지고 농촌으로부터 이게 농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고 김대중 대통령이 대중경제학 완전히 농업진흥 정책이거든요. 아주 잘못된 시대착오적인 거예요. 박현채라는 사이비 경제학자가 쓴 책을 이제 대중경제학이라는 책으로 놨는데 저희들이 그 전문가들이 보더라도 그 시대착오.
그 당시 이미 박정희 대통령은 제2차 경제개발 계획을 세워놓고 중화학공업으로 이제 완전히 전환을 할 참인데 농업경제로 가겠다는데, 그래서 10월 유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권력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튼 20세기 가장 중요한 세계적인 인물 중에 하나이면 틀림없습니다. 모택동. 정치가 이론가 군사 전략가 시인, 중국의 뭐 웬만한 간판 전부 모택동 작품입니다, 이거.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전부 글인데 거기에 몇 번 좌파 정부가 넘어오면서 다 없어졌죠, 많이. 모택동 시대에 한국전쟁, 중소분쟁, 베트남전쟁, 크메르, 루즈, 캄보디아 거기 내전에 참여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제가 그 캄보디아를 가봤습니다만 완전히 경제 속국이 돼버렸어요. 현재 그 캄보디아 수상이 완전히 친중국으로 가가지고 크메르 재산을 완전히 사유화했습니다. 온 자녀, 사위, 가족들이 다 주요 보직에 다 차지하고 앉아있고, 완전히 중국의 그냥 속국이에요. 그냥 경제 속국. 그는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정권을 통해서 중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이 사람의 이제 과오가 뭐냐?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중국의 역사, 문화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야, 이 보십시오. 그가 이제 업적이라 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문맹 퇴치, 여성 권리, 기본 의료, 초등교육 분야의 개선, 기대 수명이 엄청나게 향상이 됐다.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은 이 모택동 주석 덕분에 이제 인민평등, 남녀평등을 이뤘다는 거예요. 이 여성들이 뭐 완전히 이제 정말 모택동 지지를 앞장섰다고 보는 거죠. 중요한 그 중국 공산당을 이제 창립하게 되는 그의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인민들은 이제 민주주의가 될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을 넘어가면서 돼야 되는데 전혀 기미가 안 보인다. 중국 앞으로 장래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중국은 미국을 앞질 것이다. 예측한 바로는 벌써 앞질렀었어야 돼요. 또 기소로만 같은 사람은 곧 망할 나라가 되겠고 두고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는 창샤 제1사범학교 졸업을 하고 교사가 잠깐 일시 됐었으면요. 갔다가 24년도까지 제1사범학교에 재직을 했다. 그 후로는 이제 혁명가로서 공산주의자가 돼서 정치가로서의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1925년 제4차 국민당 당대에 참석을 했으나 중앙위원회 위원이 되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러다가 25년 10월에 국민당 선전부장 대리로 임명이 되고 철저하게 이제 그 농민운동을 통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중국화, 모택동 사상을 구축하면서 그야말로 명실공히 중국인민공화국이 탄생이 됩니다. 아마 이런 노하우 전철 과정을 그대로 반복, 답습한 것이 북한 인민공화국이 아닌가 싶어요. 북조선 인민공화국. 그래서 중국화된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하는 이런 책자, 이런 것들이 제3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교과서가 됩니다. 그래서 26년 마오쩌둥은 그 고향 후난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향 농민운동을 도모합니다. 농민운동. 농민 인구가 절대적인 다수니까요. 대상을 잘 선택한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장제스는 좀 이제 엘리트를 중심으로 했는데 열세에 밀려서 나중에 결국은 국공 내전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일부는 오늘날 대만으로 이주를 해서 타이완 국민이 됐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인구가 저 남쪽으로 가서 화교가 됐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중국 내전의 바람에 많은 인민들이 해외에 유학민이 됐다. 그 당시 소비에트 시절에 그는 중국 공농혁명군 이름 붙인 무장병력을 이끌고 이제 토벌군들을 진압당해서 패잔병을 이끌고 장시성으로 도주합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 가보면은 대장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드라마를 많이 해요. 모택동에 이제 내전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그린 영화들, 드라마들 많이 하는데 거기 내부에서 이제 배신과 막 모반과 이런 것들이 막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지고 합종연행이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극적으로 공산당이 승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31년, 34년 그야말로 홍군이 영향을 넓혀서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이라는 과도 정부를 건설하고 그때 마오쩌둥이 주석 겸 공산당 주석을 맡게 됩니다. 그것도 또 여성 편력이 많아요. 공산주의자들이 다 그런 모양이에요. 이 우리 지금 정치권 586이다 뭐다 이 좌파들 학생 때 전부 데모꾼 아닙니까? 제가 평생을 대학에 있었는데 학생들 그 데모할 때 시위를 하면은 남녀 데모꾼들이 총장실 점거, 당사 점거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일주일, 2주일, 한 달 동안 거기서 지들끼리 먹고 자고 해요. 젊은 놈이 먹고 자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공산당들 빨치산 이런 거 훈련할 때요. 여성 동무는 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그 모택동의 첫 번째 연인은 그 빨치산 시절의 동료예요. 여성 동무. 김일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숙이. 빨치산 동무예요. 그래서 이제 1930년 국민당에 처형됐을 때 마오쩌둥이 허즈전과 이미 또 재혼했는데 이게 이제 허즈전이라는 혁명 동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오쩌둥은 게릴라 전략의 아주 명수라고 그래요. 게릴라 전이 뭡니까? 예고 없이 난데없이 막 불쑥 나서서 막 사람 살상하고 또 숨는 거 아니겠어요? 월남전 때 빼뜨공. 낮에는 농민으로 있다가 저녁에 갑자기 이제 군인으로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을 학살하고 약탈하는 이런 전략. 게릴라 전략에 그거를 모택동의 게릴라 전략 이것도 전술이라고 많은 제3세계 지도자들이 배웠다는 겁니다. 난징에서 국민정부를 이끌던 장개석은 이러한 소비에트를 분쇄하기 위해서 4번이나 토벌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홍군에게 패해요. 이 숫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열세니까 숫자. 농민군으로 구성된 홍군이요. 국민당군이 버리고 도주한 군사물자는 오히려 홍군의 성장을 촉진시켰다. 이 홍군들이 대개 10대입니다. 10대. 15, 16, 17, 10대. 20대도 아니고. 그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군도 전부 10대입니다. 그 이놈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가 자기 아버지, 삼촌을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산당이라도.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크로스로 해서. 나는 네 아버지 죽이고 너는 내 아버지 죽인다. 200말이 그렇지 200만 명을 누구를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직, 공무원, 교사, 목사, 먹물 먹은 사람들. 나중에 이제 숫자가 모자라니까 손 하얀 사람, 안경 쓴 사람. 저는 벌써 죽었죠. 그래가지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가보면 젊은 사람 뿐이에요. 나이 먹은 노인네가 없어요. 월맹이 적과 통일하면서 엘리트 나이 먹은 사람들 싹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런 베트남식 우리 남북 통일을 하겠다는데 이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중공, 우리는 60년대서부터 학교 다니면서 중공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중공이라고 부르지 않죠? 중국, 인민공화국이라고 그러죠? 중공이야, 공산당. 당시 소비에트 근거지. 거기에 이제 발상지 같은데 거기서 출발을 한 거죠. 농민을 기반으로 해서. 그때 이제 국민당이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이 100만의 병력을 동원해서 제5차 토벌전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때 독일 군사 전문 고문단 한스 폰 젝트의 코치를 지도를 받습니다. 아주 그 선진 군사 기술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병력, 그다음에 이제 그 게릴라전 여기에 패배하고 말죠. 이게 이제 국공 내전을 통해서 국민당이 패배하고 중국 공산당이 승리해서 중국인민공화국이 설치가 됩니다. 자, 이 마오쩌둥의 대장정을 그리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수많은 전쟁 영화, 모택동을 영웅으로 그리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상영되고 있죠. 이게 한편 이제 그 중국 만주국에 거기에 이제 걸출한 인물 장쉐량이 있었고 그게 장제스하고 잠시 연합을 해서 모택동과 대적을 해서 국공내전에 참여했는데 장쉐량이 배신을 하지요. 총칭 중경에 가서 거기서 이제 장개석을 볼모로 잡고 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결정적으로 국공내전에 국민당이 실패를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내부에서 이미 무너집니다, 나라가.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자, 이제 그때 만주 볼파는 한편 일본이 침략을 해가지고 한반도의 6배에 이르는 만주국을 설치하죠. 아마 그들은 영원한 만주국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 건물 하나하나를 유럽식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멋지게 져놨어요. 일본 군들이. 그걸 이제 전후에 그대로 그냥 놓고서 퇴출을 당하니까 그 건물을 그대로 지금 중국 정부에서 쓰고 있죠. 그래서 큰 패착을 한 거예요. 억지로 노구교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거짓으로 중국 만주 침략의 빌미로 삼았죠. 그때 중국은 전혀 일본군을 이렇게 그 상대로 싸울 능력이 없었어요. 내전에 바쁘고 병기라는 것이 그냥 구시대 형편없었고 또 숫자만 많으면 뭐합니까? 일본군은 당시 기록상으로 세계 3대 군사 강국이었었어요. 군비나 군인들의 그 전투력이나 사기 같은 것이 중국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죠. 사이 이제 뭐 중국 여러 번의 뭐 정풍운동도 하고 이제 많은 선각자들이 일어나서 국민 계몽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강력한 공산당 하에서 그 뭐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는 것들이 반복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937년 이 모택동은 이제 장칭과 세 번째 사모님의 재혼이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또 이제 나중에 주석님이 되니까 매일 뭐 전국에서 그냥 처녀들을 공출해가지고 처녀들을 상납을 해요. 그렇게 엉망진창이었던 사실은 무지막지한 모택동을 다시 살린 사람이 있죠. 07과삼. 이 사람의 말씀입니다. 덩샤오핑. 이 덩샤오핑은 굉장히 단신해요. 1m 60도 안 되는. 그런데 일본 유학, 프랑스 유학을 거친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당시. 그리고 아주 온건하고 속이 깊고 소위 말하면 흥묘백묘. 오늘날 중국의 심천, 현전을 낳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현전 밑에 가면은 이태백 동상이 있고 쫙 이태백이 3,000배 하는 그런 폭포가 있는 그 국립공원, 중국의 국립공원 1호라고 하는 데를 가보면 등소평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심천이라고 하는 동네가 옛날엔 전부 그야말로 갈대밭이었어요. 아주 어촌이었는데 이제 개혁 개방되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 지방 순시를 하니까 남방 순시 과정에서 중국 그 본토에서 홍콩, 마카오로 미륵국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골칫거리다. 뭐냐, 그 빈부 차이가 많고 그 건너가면은 하다못해 쓰레기 청소를 해도 수입이 좋으니까. 그러면 여기를 홍콩으로 만들어. 한 게 오늘날의 심천이에요. 심천은 홍콩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고급 빌딩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육교가 건설돼가지고 마음대로 드나들게끔 됐죠. 원칙적으로는 중국 본토에서는 상당히 통제가 됩니다만 이게 류샤오치입니다. 오른쪽이 엘리트죠, 둘 다. 문화대혁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류샤오치 내외와 부부와 등소평 부부 간의 부부싸움, 가족 갈등으로 야기된 불씨였다. 중국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류샤오치의 실각을 위한 공작을 계속하는 한편 그를 빌미로 해서 문화대혁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화대혁명 때 실로 뭐 대학 교수 지식인들을 그냥 뭐 10대의 그 홍군들이 농민군들이죠. 이놈들이 잡아다가 막 삭발하고 조리 돌리고 난리입니다. 난리. 이 류샤오치도 물론이죠. 사진이 나옵니다. 전부 지식인들입니다. 이게 대학 교수 뭐 법조인들 이런 사람들. 인민의 적이다 해가지고 그냥. 중국에 갔을 때 그 노무현 대통령이 홍군을 지도했던 모택동을 제일 존경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무서운 사람이야 노무현. 오래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이 홍군 이게 저 푸놈펜의 크메르 루즈 똑같아요. 15, 16, 17명 철없는 놈들. 이거 보세요. 문화대혁명 그때 그때 이제 림표 서열 2위 림표가 또 이제 엘리트죠. 류샤오치에 맞서서 마오를 지지한 국방장관 류바오. 이게 이제 후계자로 떠올랐는데 이 모택동이 굉장히 변덕이 심하답니다. 이게 조금만 충성심이 의심이 가면은 바로 그냥 숙청.
아무튼 또 이게 그렇게 신임을 받던 임표가 사실은 이미 실각 소문을 듣고 러시아로 탈출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비행기를 폭파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때 유명한 제 밑에 공산당 대회를 하는데 특사를 파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 대통령이 등소평을 파견해요. 그 등소평이 그 모스크바 공산당 선언대에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중국 스탈린인가가 물었던 모양이에요. 림표 동지를 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처형을 했느냐 했더니 똥파리 하나 죽인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냐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그 얘기를 이제 라디오 중계하는 걸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모 대통령이 실각된 등소평을 다시 부총리로 등극시켜요. 주울레의 조언을 듣고 모 대통령이야 많은 사람들이 제2인자 자리를 놓고 끊임없이 부침을 거듭합니다. 마지막 살아남은 자가 등소평이죠. 중국 제가 가살을 때 중국 곳곳에 가장 큰 건물 중요한 데는 모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고 중간 골목 이런 데에는 등소평 초상화가 쫙 걸려 있어요. 마치 모 대통령 주석은 중국의 아버지, 등소평은 중국의 어머니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였었습니다. 이 전부 지식인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문화재 막 전부 폭파시켰어요. 그냥 약탈 파괴, 중국 문화를 파괴하자. 그래서 그 당시 이미 이제 중국 공자는 자본주의의 사상을 잉태한 이건 반공산주의자다, 변절자다 해가지고 지금 형식적으로는 약간 그 공자학원이다 뭐다 이렇게 대외 간판을 쓰고 있지만 이미 숙청됐답니다. 복원 안 됐대요. 지금 공자학원에 대해서 아시죠? 되게 서방 국가에서는 전부 퇴출을 시켰어요, 강제. 근데 우리나라만 하나도 퇴출을 못 시키고 있어요. 제일 먼저 공자학원 1호가 한국 서울에 생겼어요. 지금도 중국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패한 국민당 장개스는 대만으로 가가지고 그 엄청난 국보 보물을 다 싣고 가가지고 국립고궁박물관에다가 전시하고 있죠. 3차례 이렇게 로테이션 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3번은 가셔야 다 본대요. 그것도 뺏어올 수도 없어요, 중국이. 근데 자기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류샤오치의 실각. 이런 걸 누가 꿈이나 꾸겠어요? 림표가 소련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된 그 비행기 잔해입니다. 비림, 비공, 임표와 공자를 비판한다 하는 운동. 비림, 비공, 임표와 공자. 중국이 그 주계장막에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미중 국교가 수복이 되죠. 그 급작스럽게 한 20여 년 만에 G2 국가, 소위 경제 대국이 됩니다. 아직도 국민 1인당 소득은 형편없고 편중, 부익부, 빈익빈이 엄청나죠. 주울레 엘리트 중에 하나입니다. 천안문 사태. 이게 몇만 명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엄청나게 탱크로 밀어 죽이고 했는데 민주화의 실패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홍콩 데모 그것도 또 실패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민주화는 아직은 요원하다. 모택동도 지금 그 천안문 광장구 앞에 그 모택동 기념관 여기 이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려면은 줄을 한 5시간 이상 서야 돼요. 세계에서 모든 화폐 동전의 초상화가 한 사람으로 실린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오로지 모택동 주석. 화폐 개혁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도 인물은 모택동이랍니다.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로는 조선시대예요. 그의 모택동의 공산주의 혁명 이론, 호치민, 폴포트, 체 게바라, 김일성 이들에게 끼친 영향이 막대하죠. 이런 그 모택동 어록, 최고 지시 이런 책들을 학생들도 들고 다녀요. 중국의 대학생들도. 딸딸 외입니다. 중국에 놀라운 게요. 중국의 그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한 2학년서부터 이태백이 이런 시를 줄줄줄 외워야 돼요. 물론 그보다 먼저 모택동 어록을 외워야 됩니다. 모택동 주석의 말씀. 20세기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임에 틀림이 없다. 중국을 통일하고 내전을 종식시킨 사람,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킨 인물로 존경을 받는다. 그 대약진운동, 프롤레타리아 문화 대혁명, 수천만 명을 사망시킨 이런 살인자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만 문제는 우리 한국에 보세요. 한국에
우리 한국에 미친 영향, 북한만이 아니라 남한에까지 아직까지 우리 주사파의 그 스승이라고 일컬어지는 리영희, 그의 전환시대의 논리 8억인과의 대화, 이걸 보면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이거 제가 이 중국에 가서 살아봤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게 리영희, 부산의 수산대학인가를 나왔는데 이 친구가 신문기자를 하면서 한양대학교 교수로 또 초빙됐죠. 근데 뭐 이상한 하여튼 그 북한을 찬양하는, 김일성을 숭상하는 그런 수많은 글들, 책을 썼는데, 그래서 그 한국에서 그 뭐 이런 책들, 이거 한국에서 뭐 베스트셀러니까 일본어로 좀 번역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와나미 출판사에서 이 편집부에서 검토를 쫙 해보니까 시바 하루키, 일본의 동경대학교 그 철학과 교수 책을 전부 베꼈대. 그냥 그 사람의 수많은 신문 기고문들을. 그래가지고 그때 다 밝혀졌어요. 형편없는 가짜 지식인이죠. 이런 책을 읽고 참 공부하는 놈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이게 또 뭐냐고. 이 사람은 또, 이 사람이요 서울대 백낙청 백병원 거기에 이제 그 사촌 아닙니까? 형제 동생. 이 말이 그렇지 경기고등학교 출신 하버드 대학 영문학 박사예요. 그 서울대학교 25살인가에 영문학 교수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 아직도 살아있어요. 또 이재명 같은 사람은 김대중 이래 최고의 정치 지도자래. 이 백낙청이를 보러 말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실천하는 지성 사상의 은사다 말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게 저 좌우를 떠나서입니다. 이게 좌우를 떠나서 어떻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이 나라를 소용돌이를 몰고 가는 이런 사람들을 지성인이다라고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좌파 문화 권력의 3인방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신랄한 자가 있습니다. 이 조우석 신문 기자 출신인데 백낙청, 리영희, 조정래의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그건 완전히 뭐 공산주의 승리 책입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 공산주의 나라가 그들의 꿈인데, 리영희, 뭐 백낙청 이런 사람들의 희망이고, 진실에 열렬히 호응하여 실천에 나선 젊은이들 중에 하나다. 옛날이나 지금 586 운동권 사람들. 이 보십시오. 이게 공산주의 이념이 이전에 표방했던 국가. 벌거냈죠? 지금 싹 죽었어요. 여기 일대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참 아찔하죠? 그래도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이 아직도 밑에 물들지 않고 이렇게 남아있는 거 참 위대한 겁니다. 그죠? 네, 세계 강국으로 만들고 문명을 퇴치했다. 이런 것들을 그 후배 정치인 등소평이과 혼란을 막고 국민 단합을 위해서 지도했다는 거. 상당한 정치 지도자의 역량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제 모 대통령의 그 생가는 완전히 성지가 됐어요. 남쪽에 산시성. 제3세계 많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지금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모택동 주석의 필적, 시입니다, 시. 그리고 그의 이제 몇 가지 출인 어록입니다. 그 유명한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얼마나 인용을 하는지 몰라요. 뭣도 모르고. 작은 불씨가 온 들판을 태울 수 있다. 모든 반동파들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이것은 단지 일만리 대장정을 완주하는 첫 걸음일 뿐이다. 인민을 위하여 일을 하라. 인민이야말로 역사의 발전을 촉진하는 결정적인 힘이다. 그 밖에도 체계한 거네요. 모 주석의 어록이. 이런 것들에 아직도 심취해 있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저는 좀 걱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위대한 한국의 지식인, 선각자들의 좋은 말씀이 많으련만 왜 이런 사람들의 말씀을 아직도 배우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세계적인 국가가 되는 바람에서 제가 오늘 이런 그 프로파간다의 달인들을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